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OT 같은 느낌이죠? OT 같은 느낌. 자, 일단 이번은 8회로 기출문제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주요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각 단원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출제 경향 및 논술 방법에 대해서 연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풀어봄으로써 각각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논술형으로 되는구나, 아니면은 뭐 기술형으로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이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주로 출제되는 파트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뽑아내는 거를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목차를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짜잘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숙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에서는 출제 경향, 즉 어느 파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구나,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본 문제에 대한 암기 테스트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1번하고 연속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제가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암기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기본에서 확장하여 숙지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직선이라고 봤을 때 출제는 이런 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최대한 기본에 가까운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버려야 되는지를 조각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브리타가 출제되는 경우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마음가짐을 배워야 되는 건데요. 브리타가 출제가 됐을 때 거기에 왠지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에 초점을 좀 쓸 수 있도록 그쪽을 정리하는 마음가짐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100점 분량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70점 만점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80점 만점 분량으로 나오겠구나. 따라서 80점이면은 한 65점 정도를 내가 만점 분량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회계학 보면은 40점 넘으면 뭐 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점은 무조건 푼다라는 느낌을 여기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공통점이 있는 브리타 파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는 브리타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인 브리타 파트가 뭐였습니까? 위원회 파트가 있었고, 서류 기재사항, 그리고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버리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버리지를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정리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드리는데 1장부터 13장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1장부터 13장까지 하는데 기출문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가 않겠죠. 어느 부분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몰려있고 어느 부분에는 기출문제가 몰려있지 않아요. 그럼 기출문제가 모여있지 않는 부분을 배울 때 이러한 브리타 부분, 정리 부분을 나눠드리고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공부를 하지 말으셔라 라고 하는 게 제 이제 마음이에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기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11년부터 23년까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예, 시각적으로 보이죠. 2022년부터는 이제 출제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20점, 30점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이 표를 보면 되냐면은 가로로 보시면 돼요. 가로. 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니까 지금 연한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연한색으로 표시된 건 10점짜리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거의 출제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의 내용을 쓸 때 1장의 내용을 가져다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칙이니까 당연히 1장 부분은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장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자주 나왔네. 자주 나왔네.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비었네요. 그죠? 2013년도에 한 번 비었어요. 그 다음에 16년, 17년에 두 번 비었네요. 19년도에 한 번 비었네요. 20년, 21년에 나왔네요. 22년, 23년 비었네요. 느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2장에 있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2장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다 하는데 2장을 공부할 때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장 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왔나요? 많이 안 나왔어요. 3장은 내기가 까다롭나 봐요. 3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 근데 2년 주기, 그리고 4년 주기,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또 4년이 지났네요. 나올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4장. 4장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장, 4장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 역시 버리면 안 되겠죠. 자, 6장. 6장은 13년부터 그 전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7장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8장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챙겨놔야 되겠죠. 9장은 거의 나오네요. 그렇죠? 거의 나와요. 10장 나온 적이 없고 11장 더 11장, 12장은 요즘 또 고루고루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은 이번에 처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는 전체적으로 장별 얼만큼 나왔냐 빈도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 문제를 보면서 뭘 파악해야 돼요? 2장에서 그래 빈도가 높게 나왔으면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빈도가 높게 나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별표 보도록 할게요. 당구장 표시. 관세법의 경우 주로 2장, 4장, 5장, 9장이 메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웃긴 게 22년도 보시면은 2장, 그 다음에 5장, 9장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 거, 21년부터 21년도까지를 다 보면은 2장, 5장, 9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3년도에는 2장, 5장, 9장 중에는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5장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출제 기간은 2017년 이전 논술 설명. 으로 표시를 해놨었고요. 제가 표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은 설명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23년에는 설명하고 쓰시오라는 단어를 써서 표시를 했어요. 그럼 논술 설명에서 설명 기술, 설명 쓰시오 뭔가 단순화되는 느낌이 나죠. 근데 얘네들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논술 설명 시절에 공부 학습 방법도 암기였던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법령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누가 잘 쓰냐가 중요한 거였지 누가 잘 논하냐는 전혀 다른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암기만 잘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의 변별력은 2017년 논술하고 지엽적인 문제 이렇게 냈었는데 18년 이후부터는 논술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아예.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로 조절만 하고 있다. 논술 우리가 챙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엽적인 문제 우리가 챙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항상 충분한 점수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70점 이상, 80점 이상 요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되니까 기본 내용의 충분한 숙지만으로 점수 획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의 진도표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다. 자,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본 내용이 이제 다음 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을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상 문제를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두 문제를 거기서 출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문제만 쓰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원칙적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경합, 그 다음 납세 의무 확장 및 취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써야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일단 버리고 시작한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것도 뭐 있습니까? 취지 쓸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있죠. 왜? 법률에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에 내가 힘을 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납세 의무자. 얘는 우리가 틀을 짜는 게 있죠? 첫 번째, 원칙적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장.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합 부분이 들어가 있죠. 원칙적 납세 의무자하고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된 경우가 있죠. 여기는 이제 납세 의무의 확장이 들어가겠네요. 자, 확장은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승계,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는 게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확장하고 보충적 납세 의무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아셔야지 두 개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승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대를 봐야겠네요. 연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입시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그리고 사후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입시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신고 없이 수입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얘가 특별 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둘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어떻게? 공유물, 공범, 그 다음에 사기친 경우.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보이양이죠. 보이양.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납세 의무자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특별납세 의무자를 쓰는 방법은 6장부터 해가지고 장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숙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숙지를 할 수도 있죠. 6장에는 어떤 게 있는지, 7장에는 어떤 게 있는지, 8장에는 어떤 게 있는지, 9장에는 어떤 게 있는지, 기타.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가지고 숙지를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암기식 뭐였죠? 우도, 즉밥, 밀소멸 이렇게 암기식 따가지고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죠. 그렇죠? 우도, 즉밥, 밀소멸. 이렇게 해서 우편물, 도납물품, 즉시 반출된 물품, 법, 다른 법률에 따라서 된 경우, 그리고 밀수입, 그 다음에 소비 사용, 그 다음에 멸실된 경우, 얘네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책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승인이나 허가, 신고를 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 및 관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과 기한의 계산이라고 하면은 기간 목차 하나 잡고 기한 목차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목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납부기한이 있고 수리전 납부기한이 있고 월별 납부 있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좀 애매하다라고 싶으면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까지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납부기한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첫 번째 기간의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받은 날을 뭘로 본다?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법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기간의 계산이었었죠. 기한의 계산은 어떤 거였어요? 기한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의 계산은 장애가 있었던 거죠. 뭐죠? 국종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전산 처리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해 가지고 뭐 신고 처리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끝나는 날이 다음 날로 한다. 해서 기간의 계산, 기한의 계산 두 가지 목차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세 납부기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15일짜리가 있죠.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그 다음에 즉시 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수리 전에도, 맞죠? 수리 전에도 납부할 수 있고, 월별 납부와 관련해가지고는 추가적인 목차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개요 또는 의의 해가지고 법률에 있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법률에 있는 내용. 뭐가 있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 원래 제가 틀로 잡아놨던 목차는 개요, 요건, 절차, 취소, 기타였었거든요. 이거는 좀 숙지를 해놓으세요. 일반적인 목차. 개요, 요건, 그 다음에 절차, 취소, 기타. 이렇게 5가지 목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청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이 목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월별 납부, 월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개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니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라서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차가 있죠. 절차는 어떻게 나눠져요? 신청을 하면은 승인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신청, 승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뭐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된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승인해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승인에는 항상 붙는 게 있다고 했어요? 유효기간 같은 게 항상 붙는다고 그랬어요? 유효기간을 항상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소. 취소 사유. 세요경.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기타는 여기는 갱신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법령에는 해설지에는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해설지를 안 보셔도 돼요. 왜? 법령에 이미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 대신에 뭘 보면 괜찮을까요? 법령에 없었던 내용 있죠. 의의하고 취지. 그쵸? 의의하고 취지. 어디 있을까요?
자, 페이지 11페이지 문제 9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9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에서 앞에 있는 관세법상 과세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날리고 뒤에 있는 것만 언급을 해놨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세 요건과 관련된 것은 버리시면 되겠고, 일단은 납세 의무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는 자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숙지를 할까요? 과세 요건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 납부 의무를 지는 자이다. 만 숙지하시면 되겠고, 뒤에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 의무자는 종류를 언급해주면 되겠죠. 법률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이다. 그 뒤에 종류를 언급하면 되겠다. 이러면은 의 숙지할 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헛소리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로 써놨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자를 활용을 좀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두 문자로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렇죠. 다만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화주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물품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에다가 써놓고 얘네들이 읽으려고 하면 짜증나서 못 읽더라고. 짜증나서 못 읽으니까 완화된 방법이 차라리 그 동그라미를 책에다가 쳐놔 보시면은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동그라미는 의미 없이 그냥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리듬감이 모입니다. 하나씩. 자, 특별납세 의무자 이렇게요. 관직물경, 광직물경 이렇게 계속 리듬이 모이는 것들이 점점 보이는 거죠. 얘네들은 일단은 뭡니까? 아까 해설하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버리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 확장 취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법률에 없는 것들은 제가 완벽한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자, 취지, 조세의 완전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와 법률로 정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납부 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 강제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게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죠. 법률로 정해야 된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으면은 그 납세 의무자로부터 확장을 시켜서 다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려면은 법률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로 정한 특정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이제 나쁜 짓 같이 저질렀으니까 쟤한테도 납세 의무를 부담시켜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납세 의무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체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체납의 이득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체납된 세금 이득을 누구한테 확장이 되었느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정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자의 의 보도록 할게요. 연대납세 의무자. 자, 본래의 납세 의무는 담세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1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 한 명의 납세자에게 하나의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히 한 명한테 하나의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얘는 만약에 숙지를 하시려면은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2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독립으로 지는 거예요. 독립으로 지는데 어떤 세액 전체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따라서 독립으로 세액 전체에 대해서 각각 납세 의무를 지고 있죠. 500원의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A도 500원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했을 때 B도 500원 이렇게 지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명이 납부를 완납을 하면은 나머지의 납세 의무가 면책이 되는 취소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50원씩 납부를 해가지고는 둘 다 250원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독립해서 세액 전체를 납부할 의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중 1인이 의무를 이행하면은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충적 납세 의무자입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자. 자,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관세 등의 금액이 부족한 경우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역시 법률로 정하는 관계인 거예요. 법정 관계에 법률로 정하는 관련이 있는 자가 부족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보충적 납세 의무자의 전제 조건이 하나만 보시면 돼요. 부족세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나머지 뭐 결이나 서 이런 것들은 그냥 교양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보았으니까 과세 요건을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마자 2번 과세 요건입니다. 여기서 뭐 개요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 괄호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4번 목차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목차까지. 자, 이거는 기존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모아드렸던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 요건이 뭐가 있었다? 4대 과세 요건이라고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펴져 있는 게.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게 일반적인 4대 과세 요건인 거예요. 그럼 관세법에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통칙 부분에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묶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세 물건에는 뭐를 같이 묶어야 돼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그래서 과세 물건이 언제부터 되는지를 써야겠죠. 확정 시기. 과세 표준이랑 뭐랑 묶여요? 과세 가격, 표준엔 가격이 있는데 그것들이 웨어로 들어왔을 때 원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니까 환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율이랑 표준이랑 묶어놓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니까 적용 법령이라는 것과 묶어놓으면 되겠죠. 묶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통칙이 있는 내용이 4대 요건을 기반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설명하듯이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대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물건하고 과세 물건 확정 시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과세 물건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과세 물건 확정 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원칙을 썼습니다. 확정 시기의 원칙. 그리고 예외도 있더라.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죠. 과세 물건에 대한 내용 쓰고 원칙적인 확정 시기 쓰고 예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확정 시기도 있더라. 라고 해서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하고 환율. 역시 과세 표준은 물품의 가격 수량으로 한다. 원칙적인 내용 적어 놓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개정됐죠, 여기? 외국한 매도율이 아니죠. 기준환율, 재정환율 두 개로 바뀌었었죠.
자, 그 다음에 세율. 관세법상 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것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세율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구나. 언급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탄력 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만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세율의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 즉 행정명령으로 위임해가지고 정하고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출 문제를 바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1, 2장의 틀을 쓴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